오늘은 8가지의 재밌고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자각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꿈속에서 이게 꿈이다 라고 자각을 하는 경우, 그걸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자각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각몽 금기사항. 제목 그대로 나는 자각몽을 상당히 자주 꿔. 인터넷 썰들처럼 루시드 드림이라고 해서 꿈속을 막 조종하고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냥 꿈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거 꿈이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꿈인 줄 어떻게 깨닫냐면 손가락에 뚝뚝뚝 소리나게 꺾는 거 있잖아. 저도 진짜 이거 막 두둑두둑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마디가 막 굵어져. 뭔지 아시죠? 이거 뚜둑뚜둑 하는 거. 내가 이 뚜둑뚜둑 하는 거를 흡사 틱장애처럼 수시로 엄청 자주 반복했단 말이야. 근데 꿈에서는 손가락에서 소리도 안 나고 시원하지도 않지, 당연히. 그러면 나는 손가락을 손등 방향으로 꺾어. 이러면 보통 소리가 나니까. 근데 꿈에선 손가락이 손등에 닿을 때까지 꺾여. 너무 기괴하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뚜둑뚜둑 소리가 꿈속에서는 안 나니까 손등으로 쫙 꺾는다는 거예요. 손등 여기까지 닿는다는 거야. 꿈속에서는 기괴하게. 그러면은 꿈이라는 거를 자각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광경을 보면 이게 싫어도 꿈이란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일, 예를 들면 친구가 죽거나 다치거나 뭔가에 쫓기거나 그런 게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꺾다가 이게 꿈이다 라는 걸 깨달으면 다행이다, 이거 꿈이네 하고 연극하는 배우의 마음으로 그 꿈을 마저 따라가곤 해. 꿈이라고 특이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대학생 때 중간고사 치는 꿈을 꿨는데 그때도 습관처럼 손가락을 꺾고 이거 꿈인가? 이걸 깨달아서 쉬는 시간에 공부한다고 호들갑 치는 꿈속 친구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 꿈에서 공부할 필요 없잖아. 현실에서도 힘든데. 이제 그러니까 친구가 공부 왜 안 하냐고, 너 이렇게 자신 있어? 물어보길래 나는 피식 웃고 야, 이거 꿈이라서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친구 얼굴에서 입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엄청 화난 얼굴로 나를 노려봤지. 지금 당장이라도 찔러 죽일 것처럼 그 핏발선 눈으로 날 노려봤어. 친구뿐만 아니라 그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눈으로 날 노려보더라.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 다음부터 꿈인 걸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을 해. 이 트라우마가 된 꿈 얘기를 친구 자취방에서 치맥을 다 까면서 안주 삼아 친구한테 들려줬어. 근데 얘는 별 반응 없이 그렇구나 하고 말더라고. 그리고 한참 떠들다가 친구가 자고 가라고 해서 나란히 침대에 누웠어. 그렇게 좀 더 침대에서 떠들다가 잠들락 말락 피로가 몰려오는데 친구가 말하는 거야. 야, 꿈은 꿈이라는 걸 자꾸 알아채면 안 들키려고 더 사실적으로 바뀐대 라고. 이제 꿈 자체가 이 사람이 꿈인 걸 알면 안 되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좀 흥미로운데? 졸려서 친구가 하는 그 개소리에 대충 그렇구나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근데 넌 어떻게 꿈이란 걸 매번 알아?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서 알아본다 라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그 새끼가 병신 새끼, 이제 드디어 알았다 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아서 잠이 확 깼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냥 내 방 침대였어. 난 자취방에서 친구랑 논 적도 없었고 애초에 걔는 실존 인물도 아니었어. 치킨 먹고 떠들고 했던 게 그냥 전부 다 꿈이었던 거지. 같이 떠들던 친구 얼굴은 당연하고 걔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조차 기억이 희미해. 이게 어제 꾼 꿈이야. 이제 꿈속에서 꿈이란 걸 눈치 못 챌까봐 너무 무서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꿨던 꿈,
그 속에 있던 친구, 그 모든 게 다 허상이었던 거야. 꿈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손가락을 꺾어서 이게 꿈이다라는 걸 자각했으니까 꿈이 좀 더 사실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친구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와, 대체 그건 무슨 존재였을까요? 그냥 꿈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근데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꿈이란 걸 들키지 않게 계속 변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 이 꿈속 존재는 뭐였고 왜 자꾸 꿈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바꾸는 걸까? 꿈속이 아스트랄계요?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중간계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승도 이승도 아닌? 말해주셨네요. 아스트랄계는 물질 세계와 달리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생각과 감정이 곧바로 현실로 시각화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친구랑 둘이 있는데 안방에서 박수 소리 6번이 들렸어. 진짜 이거 어떡하지? 호신용 스프레이 들고 가볼까? 아씨, 진짜 무서워. 아까 1시에 편의점 갔다 왔는데 글쎄 누가 들어온 걸까? 아, 여기 8층인데? 아, 나 진짜 무서워서 친구랑 진짜 엄청 울다 왔어. 방에서 그 박수 소리 듣고 몸이 굳어질 정도로 무서웠거든? 근데 너네 댓글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방에 가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너무 겁내길래 그냥 여기서 119나 누르고 있으라고 하고 나 혼자 안방에 갔어. 왼손엔 스프레이랑 오른손엔 빗자루를 들고. 와, 진짜 강심장이다. 전 절대 못 들어가요. 나 같았으면 그냥 친구 데리고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 근데 사연의 주인공은 왼쪽에 스프레이랑 오른쪽에 빗자루를 들고 들어갔다고요? 그게 귀신이면 더 문제겠지만 그게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계속해서 문을 열자마자 불을 딱 켜고 방문 앞에 한참 서서 쳐다보다가 괜찮길래 들어가서 확인을 했거든? 괜찮아서 다시 내 방을 가려고 안방 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에 안방 화장실에서 또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오줌 쌀 뻔했어. 그리고 몸이 겁나게 굳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극도의 공포감이 있으면은 몸이 굳어요. 난 그거 뭔 줄 알아. 근데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 짝짝짝 소리를 못 들은 척 문을 닫고 시선은 안방 문을 보면서 내 방 쪽으로 뒷걸음질해서 걸어간 다음 친구한테 빨리 나가자고 말하고 안방 문에서 눈 안 떼고 계속 뒷걸음질로 현관까지 간 다음 신발 들고 문 열리자마자 계단으로 엄청 뛰어 내려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집 앞에 편의점에 앉아있다가 엄마가 차를 갖고 와서 그 차를 타고 친구랑 막 울고 있었는데 그새 어른들이 집에 가봤나 봐. 엄마한테 지금 어떻게 됐냐니까 막 엄마가 화를 내면서 왜 문단속 똑바로 안 했냐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우리를 안고 우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어. 지금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는 할머니 집, 바로 옆 동네야. 할머니 집에 왔는데 어른들은 아직도 안 오시고 엄마가 계속 나 안고 울다가 지금 화장실에 와서 잠깐 이 글을 쓰고 있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모두들. 아직 뭔 일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누가 있었나 봐. 어른들 상황 들어보니까 진짜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정말 너네도 조심해. 그리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냥 헐 누가 있었나 보네 무섭당 이랬는데 일부러 제압하기 쉽고 사후 처리가 하기 쉬운 화장실로 박수를 치면서 유인했다는 댓글을 보고 지려버림.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다가 마지막에 이 댓글을 보고 몸이 굳었어요. 진짜 이랬던 것 같아. 화장실이면은 공간이 막혀있기도 하고 제압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피가 튀기던 물로 다 지우면 되니까 우선은. 그래서 화장실에서 박수를 치면서 유인했다는. 여러분들 정말 문단속 잘하고 다니셔야 돼요. 요즘은 뭐 그래도 도어락이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거는 현실 공포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넌 아직 어리잖아.
1층 원룸 사는 여자가 어느 날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피눈물을 막 흘리는 여자 귀신이 자기 집안에서 창문을 꽉 부여잡고 넌 어리잖아. 넌 아직 어리잖아. 라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꿈을 꿨는데 눈을 떠보니 어떤 괴한이 방금 꿈에서 귀신이 잡고 있던 그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상하게도 창문이 안 열려서 그 창문을 막 흔들고 있다가 눈이 마주쳐서 도망쳤다던 괴담이 생각나. 귀신이 문이 안 열리게 잡아준 거야. 그 댓글이 달렸습니다. 귀신이 넌 어리잖아, 넌 아직 어리잖아 라고 했던 이유가 넌 죽기에 아직 어리잖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창문을 열려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귀신이 너무 어리니까 안타까웠나 봐. 그 창문을 잡고 괴한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가 봤을 땐 이 귀신은 아마도 어린 나이에 똑같이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이 돼서 이승을 못 떠나고 있었는데 자기랑 똑같이 당할까봐 괴한한테 그 어린 나이에 죽게 될까봐 그래서 지켜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는 길긴 한데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귀신을 믿게 된 이유. 제목부터 흥미진진하죠? 왜 귀신을 믿게 되었을까요? 별거 아닌데 비 오는 날이라 그런가 생각나서 써봐. 어렸을 때 살던 지역이 제주도였는데 바닷가 근처였어. 사실 근처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창문 열면 바로 바다가 보였지. 옆집의 할머니, 그 옆집의 작은 할머니,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끼리 다 아는 쬐끄만 마을이었어. 암튼 아무래도 제주도 자체가 관광지라 그런가 거기 외지인들이 되게 많이 놀러오고 그랬어. 그 바닷가를 나름 개발해서 해수욕장으로 만든 건 한 군데뿐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근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그랬어. 나도 거기서 많이 놀고 그랬어. 집이랑 더 가깝기도 하고 굳이 사람 너무 많은 데 가서 뭐해. 내가 거기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꼬꼬마 때부터 바닷가를 댕겨서 어디가 깊고 그런 걸 다 알았단 말이야. 그쵸, 바닷가도 계곡처럼 어느 부분은 깊고 어느 부분은 높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완전 내 나와바리였다 라는 말이죠. 얕은 바다에서 물질도 하고 그랬으니까 바다가 그닥 무섭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 놀고 심심하면 돌바위 있는 데 가서 보말 줍고 개 줍고 그러다가 집을 들어가고 그랬었지. 그 바닷가가 생겨먹은 게 좀 특이하긴 했어. 중간에 좀 움푹 들어간 구덩이 같은 게 있었어. 왜 계곡들 보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다고들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있는 그런 구덩이였는데 수심이 깊은 쪽에 있는 게 아니라서 어른들이 들어가면 가슴에서 목 정도로 물이 차는 그런 높이였어. 확실한 건 성인이 거기서 사고를 당할 그런 데는 아니었지.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오니까. 뻘이 있거나 아래로 계속 가라앉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구덩이였어. 근데 항상 그 구덩이에서 성인 남자들이 사고를 당했어. 그것도 젊은 남자들만. 아니, 할아버지 세대 여자들이 키가 평균적으로 크면 얼마나 크겠어? 젊은 남자들보다야 작을 거 아니야, 평균 키니까. 여자 어른들이 들어가도 머리까지 안 잠기는데 거기에서 매년 젊은 남자들만 물에 빠져 죽었어. 딱 20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마을 어른들은 그 이유를 아는 느낌이었는데 딱히 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었어. 어른들이 그 나이대 남자들이 그 바닷가 들어가 있으면 따오라고 호통도 치고, 특히 군복을 입고 다니는 남자가 있으면 아예 그냥 자기 집으로 들여서 옷을 갈아입혀서 보내고 그랬었어. 군복에 관련된 뭔가가 있나 보다. 그쵸? 나이도 20에서 25살 정도 되는 남자들만 사고를 당하니까. 어린 내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했어. 우리 어머니가 진짜 문 단속 열심히 하고 모르는 사람 집에 안 들이는 그런 사람인데 여름에 휴가 온 군인만 보면 무조건 집에 들여서 옷 갈아입히고 온 집안에 팥을 뿌렸어. 팥이 귀신을 쫓는 거 아시죠?
옷을 돌려주러 온다고 해도 그냥 마을 안에서 군복만 입지 말라고 하고 옷은 그냥 가져가도 되니까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절대 군복은 입지 말라고만 하고 그랬었어. 한 번은 잔치가 있었나 해서 마을 어른들이 다들 일하러 나갔었어. 저녁에 잔치 음식 먹던 거 생각하면 아마 그날 뭐 결혼식인가?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어른들이 없었지. 이 마을이 되게 쬐깐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조사가 있으면 다 거기로 몰리는 거야. 그래서 근처에 어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닷가 근처에. 근데 하필 그날 바닷가에 딱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20대 중반, 이 남자들 대 6명만 있는 거야. 뭔가 그날 느낌이 영 찝찝하고 그래서 나는 바닷가에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남자들 근처에서 솔 하나 줍고 그러고 다녔었어. 근데 그 중 한 명이 그 구덩이가 있는 쯤에서 못 나오고 완전 난리가 난 거야. 나도 진짜 겁대가리가 없던 게 그 상황에 바다로 들어갔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땐 진짜 그 바닷가를 내 집 마당만큼 자주 다니던 때라 겁이 없었나 봐. 못 나오는 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뛰어들었어. 그 상황에 뭐 물안경을 썼겠어 내가? 뭘 했겠어. 그 바다 안에서 사람은 막 발버둥 치고 모래는 막 휘몰아치는데 물속에서 내가 눈을 뜨고 있으려니까 진짜 눈이 빠질 것 같고 그랬었어. 아,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눈 떠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물은 좀 더 염분이 많아서 더 따갑나? 전 기억이 안 나네요. 바닷가를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난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어. 남자 발목에 뭔 까만 실 같은 게 휘감겨 있었어. 처음엔 뭐 미역이나 톳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일단 빼주려고 딱 그 까만 실 같은 걸 잡았는데 약간 뻣뻣한, 실은 아니고 정말 관리 안 된 머리카락 같은 느낌이었어. 와, 진짜 소름 돋아. 머리카락이 감고 있었나 보다, 발목을. 바닷가에서 머리카락?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난 그래서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걸 잘못 봤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내가 거기에 손을 대니까 남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풀리던 게 스르륵 하고 풀리는 거야. 어쨌든 그날 그 남자는 별탈 없이 그냥 돌아갔어. 마을 잔치 있는 날이었으니까 저녁 진짜 배 터지게 먹고 나도 집으로 돌아갔지. 근데 그날부터 가위에 심하게 눌리기 시작했어. 그때 처음 가위에 눌려봐서 처음엔 그게 가위인 줄도 몰랐어. 그냥 몸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주변은 온통 까맣고.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때 내가 쓰던 침대가 2층 침대여서 내가 1층이었단 말이야. 자기 전에는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말라고 작은 불을 켜놨었어. 커튼을 쳐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두울 리가 없는데 온통 새까만 거야, 침대 바깥쪽이. 그거 생각하자마자 왜인진 모르겠는데 여름 휴가철 그 더운 때였거든? 근데 오들오들 한기가 들기 시작했어. 뭔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륵 스르륵 소리가 나더니 새까맣던 침대 바깥쪽에서 웬 여자 얼굴이 보이는 거야. 침대 밖이 온통 새까만 게 다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지.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가위가 눌려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가 뭐라 말은 하지는 않고 그냥 눈을 마주친 채로 한참 나를 보고만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나를 깨워줬어. 진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매달려서 엉엉 울면서 꿈 얘기를 막 했지. 그때까지도 바닷가의 그 머리카락이랑은 연관을 못 지었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일주일 넘게 계속 그 여자가 꿈에 나오는 거야. 마지막엔 진짜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그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꿈이었어. 그 꿈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진짜 깔깔 웃으면서 이번엔 방해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이러고 바닷가 쪽 창문으로 나갔어. 그 바닷가 구덩이에 있는 귀신이니까 그쪽으로 다시 나갔나 보다. 와, 나 진짜 무서워. 나는
진짜 뭘 방해하지 말라는 건가 싶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바닷가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그날 사고가 한 번 더 난 거야. 남자가 물에 빠지는 그 사고. 진짜 그 사고 났다고 들었을 때 머리를 쿵 한 대 맞은 기분이었지. 그래서 바닷가에서 만졌던 머리카락 꿈 얘기까지 가족들한테 전부 다 말했어.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막 어디에 연락하더니 다음날 웬 무당집에 날 데려갔어. 그땐 무당이라고 생각도 못하게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어. 무당도 그냥 평상복 이런 거 입고 있었고. 그 사람이 뭔가 느껴지긴 했었나 봐. 할머니랑 내가 자리에 딱 앉자마자 뭐가 있긴 있었는지 귀신이 애기 엄마라 너한텐 해코지 안 했나 보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사연의 주인공이 애기 엄마라는 게 아니라 귀신 자체가 애기 엄마라 이 어린 사연의 주인공한테는 해코지를 안 했나 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 한참 할머니랑 뭐를 얘기를 막 하더니 굿을 하기로 결정이 났어. 준비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바닷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해서 나는 갑자기 친척 집에 맡겨지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지. 한 반년쯤 지났나? 와, 굿을 하는데 반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나요? 엄청 길게 준비를 했네. 그만큼 좀 아끼었었던 걸까? 하여튼 반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날 데리러 와서는 웬 한복을 입히는 거야. 그 애기들 색동 저고리에 노란 치마였어. 완전 형형색색한 옷인데 새 한복을 입는 게 기분 좋아서 나는 신나게 그걸 입고 할머니를 따라갔지. 그날 굿판을 하는데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걸 처음 봤어. 사람도 엄청 많아서 그때 봤던 무당 말고도 다른 4명이 더 왔어. 완전 무당 어벤져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도 하나? 대체 얼마나 센 귀신이길래? 무당 5이서 날 가운데에 앉혀놓고 뭐라 막 춤을 추고 방울 흔들고 난리를 쳤어.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명이 풀썩 넘어졌지. 진짜 눈 까뒤집고 난리가 났는데 다른 무당 4명은 그걸 신경도 안 쓰고 방울 흔들고 부채 흔들고 꽹가리 땡땡땡 치고 진짜 말 그대로 굿판을 벌였어. 그 와중에 나는 너무 졸렸어. 상식적으로 주변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 잠이 올 리가 없잖아. 근데 너무 졸린 거야. 근데 누가 자도 된다고 해서 나는 그냥 잠들었어. 눈을 뜨니까 굿이 끝났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 가까이에서 살지 말라는 소리만 들었어. 결국 우리 가족은 바다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 그 뒤로는 한참 지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었는데 나중에야 그때 굿판을 벌였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 이유도 진짜 뜬금없는데 그 바닷가를 학생 때 단체로 가게 된 거야. 거기 볼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보러 가나. 그냥 바닷가인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제주도에서 큰 사건이 있었던 때 군부대가 있던 자리였던 거야. 그리고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동네 뒷산? 제주도 말로는 오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 특히 결혼한 여자가. 아까 귀신도 애기 엄마라고 했잖아.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있죠 지금? 뭐 산에 들어간 무장대 대장 아내가 그 마을에 있다 그랬나? 그렇게 헛소문이 돌아서 그 마을에 젊은 결혼한 여자란 여자는 다 죽여서 수장시켜버렸대. 죽여서 물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수장시켜버렸다는 거야. 그 오름이랑 제일 가까운 바닷가가 바로 남자만 죽던 그 바다였어. 20살에서 25살 정도면 딱 군인들 나이잖아. 거기다 어른들이 군복은 절대 입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관련이 있겠다 싶었는데 더 나중에 그때 굿판에서 눈 까뒤집고 쓰러졌던 무당이 나도 애 가진 엄마인데 방해하지만 않으면 애는 안 건드린다. 뭐 이런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를 했나 보다. 빙의를 해가지고. 근데 너무 불쌍하다. 뱃속에 애까지 있었나 보다. 계속해서 그때 죽은 유부녀들 중에는 아이가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때 그 귀신도 그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때부터는 귀신, 무당 이런 걸 믿게 되었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4.3 사태 맞습니다. 그때 죽었던 희생자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한이 너무 세니까 절대 빠져 죽을 리 없는 그 높이인데 이상하게 남자들만 거기서 빠져 죽는 거예요. 특히 군복을 입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잖아. 아니 마을 사람들도 좀 그런 걸 좀 알면은 거기다 좀 재를 올리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아닌가? 그 한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이걸 위로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었던 걸까요? 4.3 사태가 뭐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서 무장대가 무장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좀 안타까운 사연에 희생자가 귀신이 되어서 그 바닷가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귀신들 중에서도 물귀신이 가장 무서운 거 아시죠? 물귀신이 한도 깊고 자기가 죽었던 곳 끌고 들어와서 대신 앉혀놓고 자기가 성불할 수 있어서 그렇게 물귀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조건 끌고 들어가니까. 여름에 물놀이 갈 때 계곡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닷가도 그렇고. 다음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귀신 본다며? 군대에서 귀신을 본다고 소문난 이등병이랑 새벽에 보초를 섰는데 할 말도 없고 심심해서 너 귀신 본다며? 하고 물어봤는데 이등병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면서 쓰러졌대. 신기가 좀 있는 이등병이 군대에 들어왔나 보다. 근데 진짜 그래요.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 정말 심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임이 계속 말을 시켜. 야, 뭐 재밌는 얘기 없냐? 진짜 이래 군대에서는. 나중에 그 쓰러졌던 이등병이 말하길 선임이 너 귀신 본다며? 라고 묻자마자 근처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그 자리로 후루룩 모여들었대. 와, 난 너무 무서워. 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 알죠? 귀신들은 자기를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거나 자기의 형체를 본다? 그러면 그냥 다 몰려드는 거야.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무서운 이야기 하면은 귀신들이 주변에 몰려든다. 나 어떡해. 난 맨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겠냐고. 지금도 옆에서 막 바짝 붙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알죠? 산속에 있는 귀신들은 더 센 거. 산속은 막 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더 세대. 그 센 귀신들이 이야 얘 우리 본대 하면서 몰려들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목이 바짝바짝 탄다. 귀신이 잘 붙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귀신들이 많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혼잣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귀신들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몰려든대. 저 그 이야기 듣고 집에서 절대 혼자 이야기 안 합니다. 특히 어두운 골목 지나갈 때 밤에 혼잣말 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가 엄청 힘들었던 시기에 진짜 너무 힘들고 맨날 창문 보면서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겠다고 하루에 10번도 넘게 생각한 내 인생 최대의 고비였어. 잘 때도 그냥 앉아서 항상 울면서 자느라 베개에 수건을 깔고 자는 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자기 전에 막 울고 있으면 자꾸 볼에 촉촉하고 따뜻하고 말랑한 촉감이 드는 거야. 딱 사람 혀 같은 게. 자기 전에 우느라 귀도 먹먹하고 잠이 막 들락말락한 상태라 몇 밤 동안 그냥 내가 귀가 허한가? 마음이 힘드니까 별게 다 느껴지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계속 되니까 하도 이상해서 무서운 마음에 어느 날은 우울한 것도 좀 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자려고 누워서 평소랑 다르게 꾹 참고 안 울고 눈물도 안 흘렸어. 그러니까 그 말캉한 게 안 느껴지길래 역시 내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잠에 들락말랑 하니까 이번엔 왼쪽 다리에 부드러운 털이 싹 하고 느껴지는 거야.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인형 털 같기도 하고 하여튼 비몽사몽인데도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근데 현생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소름 끼치고 무서웠지만 넘어갔어. 와, 이분도 강심장이다.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계속 워낙 무기력 모드였어서 아무 생각 없었던 걸지도 모르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힘들었던 일도 얼추 해결됐을 쯤에 어느 날 되게 푹 잤는데 꿈을 꿨단 말이야. 이사 오기 전집에서 누워있는 꿈이었거든. 침대 위에 내가 누워있었어. 꿈속에서 내가 잠들려는 그 타이밍에 또 다리에서 털이 살랑살랑 하고 느껴지는 거야. 꿈이란 걸 아는데도 좀 익숙해지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확인하려고 눈을 탁 뜨니까 예전에 내가 키우다 죽은 강아지가 내 발치에 누워서 꼬리로 다리를 간질거리고 있던 거였어. 맨날 잘 때 거기에 누워서 잤거든. 항상 멀리 있는 이름 두고 내가 걔를 애기야 애기야 라고만 불렀는데 꿈에서 보니까 내가 너무 반가워서 손을 뻗으면서 애기야 하고 불렀어. 그러니까 감고 있던 눈을 떠서 내 얼굴까지 다가오더니 그 마른 볼을 혀로 이렇게 핥아주더라. 순간 눈물이 왈칵 나서 애기를 안고 울었는데 계속해서 애기가 내 눈물을 핥아줬어.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잘 때 느껴지는 것도 더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좋은 데 가서도 나 때문에 편히 못 논 게 미안해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난 다시 보는데 난 또 눈물 나려고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 꾹 참고 읽었거든요. 평생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진짜. 우리랑 이제 시간이 다르잖아요. 걔네들은 수명이 짧고 우린 기니까 어쨌든 우리가 끝을 봐야 되고 이별이 있는 건데 항상 그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 늘 하는 후회가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하면서 반복인데 지금 이제 반려동물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들 아무리 건강해도 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주세요. 후회되지 않게. 자, 어느덧 7번째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자, 저는 이 7번째 이야기를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몰입감 있게 쓰여진 글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나폴리탄 괴담이라고도 하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은 스포하기 없기. 종현아, 이 녹음을 꼭 듣기를 바란다. 나는 항상 네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할 때마다 뜯어 말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네 성격에 내 말을 들을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아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걸 말리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네가 정녕 이 일을 하겠다면 이 녹음만큼은 네가 꼭 듣기를 바라마. 글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남긴 녹음이에요. 이 녹음 파일을 우린 텍스트로 읽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 일을 시작하면 몇 가지 준비물을 따로 준비하거라. 물론 회사에서 필수적인 물건을 챙겨주겠지만 몇몇 물건은 나처럼 오랫동안 이 짓을 해온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 일단 목록부터 말해두자면 방수 절연 테이프, 새 간식, 각성제, 야광 패치, 아날로그 시계, 개인 지도, 야광 펜이다. 우선 테이프는 네 목숨을 구해줄 소중한 도구이니 꼭 간직하고 다니거라. 종종 방수복에 상처가 나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구멍이 생긴 것 같다면 최대한 빨리 막거라. 이곳의 물은 평범한 하수가 아니다. 물에 최대한 닿지 말거라. 둘째로 새 간식은 네가 데리고 다닐 카나리아에게 줄 것이다. 카나리아는 나중에 더 말해주겠지만 너의 생명줄이다. 종종 간식을 줘서 기운을 북돋아 주거라. 각성제는 비상시에 쓸 물건이니 잘 챙겨두면 좋다. 종종 산소가 충분한데도 의식이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땐 절대 잠들거나 쉬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신 차리고 움직여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수도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야광 패치는 네가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하다. 길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50걸음마다, 그러니까 50보마다 야광 패치를 벽에 붙여라. 그럼 네가 온 길인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이고 원래 길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네가 얼마나 하수도에 있었는지 체크하기 위해 필요하다.
회사에서 디지털 시계를 제공해주긴 하나 이곳에선 종종 기계가 이유 없이 망가진다. 하지만 이 애비가 여기 다니면서 이 아날로그 시계는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단다. 12시간 이상 하수도에 있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항상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거라. 하수도에선 시간 감각이 이상해져서 한두 시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6시간이 지난 경우도 흔하다. 개인 지도는 회사에서 주는 것과 별개로 네가 하나 더 챙겨두면 좋다. 지도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위험한 구간은 미리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거길 피해 다닐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다. 길을 최대한 외워두는 것도 좋으나 이 하수도는 기묘한 곳이라 종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껴질 때가 흔하단다. 하수도가 굉장히 넓은 하수도에서 일을 하나 봐요. 그러니 항상 지도를 확인하면서 네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체크하거라. 마지막으로 야광펜은 직원들끼리 소통하기 위해 남기는 비밀 신호 같은 것이다. 이 하수도에서도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회사의 직원들이 여러 명이서 일을 하나 봐요. 하수도에서. 그것들은 야광펜으로 쓴 글자를 못 읽는다. 뭐지? 벽에 야광펜으로 쓴 글이 있다면 같은 직원이 쓴 것이니 유심히 읽어보거라. 보통 근처에 뭐가 있는지 그림으로 표시해 두었을 것이다. 너도 뭔가 새로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벽에 써두거라. 우린 함께 다닐 순 없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도와줄 순 있단다. 근데 그림으로 표시해 두었다고 했잖아요. 글로 써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리나 봐. 나 그게 더 소름 끼친다. 오우씨. 계속해서 둘째, 회사에서 너에게 카나리아 한 마리를 줄 것이다. 자, 카나리아가 어떻게 생긴 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나리아입니다. 너무 귀엽죠? 노란색의 병아리 같기도 하고, 요 카나리아를 회사에서 하나씩 지급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카나리아는 너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생명줄이다. 이 하수도에선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게 금물이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널 겁주기만 할 것 같으니 자세히는 설명 안 하마. 그러나 반드시 혼자서만 다녀야 한다. 왜 그럴까? 이 하수도에선 왜 무리를 지어 다니면 안 되는 걸까? 정말 미스테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 카나리아는 평범한 새가 아니다. 나도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회사에서 평범한 카나리아를 준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들더구나. 그 카나리아는 너보다 민감하고 주의 깊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네가 눈치채기 전에 울기 시작할 것이다. 카나리아가 울기 시작하면 뭔가 네 주위에 위험한 일이 시작됐다고 알아두거라. 그리고 카나리아가 더 크게, 더 조급하게 울면 아주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니 정신 바짝 차려라. 카나리아는 바보도 아니고 네 노예도 아니다. 와, 카나리아가 뭔가 생체 알림, 경보 알림 같은 건가 봐. 보통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삽살개, 이런 애들이 귀신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나리아가 경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점점 더 미스테리해져. 왜일까? 카나리아는 네 파트너, 네 친구라 여기고 항상 잘 돌봐주고 네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라. 그리하면 카나리아도 네 정성을 알고 널 살려주려고 무던히 노력해줄 터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카나리아가 사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거라. 카나리아가 앵무새처럼 사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사연 속에서만 그런 거겠죠. 앵무새는 아니니까. 셋째, 하수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이건 회사에서도 교육해줄 터이지만 노파심에 따로 말해주마.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는 절대 하수도에서 12시간 이상 머무르지 말 것, 그리고 넘어지지 말 것이다. 하수도는 도시 전체에 깔려 있다. 네가 거기서 헤매기 시작하면 12시간은커녕 며칠이 지나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네가 12시간 넘게 거기 있으면 그것들이 너의 위치를 알게 된다. 그것들이 뭘까요? 이 하수도에는 사람 말고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대체 이 회사는 무슨 회사길래 하수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까? 위험천만한 이 하수도에서, 인간이 아닌 뭔가가 있는 이 하수도에서.
점점 더 미스테리입니다. 그럼 끝이다. 12시간이 지나면 죽어도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다시는 못 일어난다. 보통 하수도에는 네 허리, 네 배까지 물이 차올라 있고 넌 장비까지 착용하고 있으니 물의 무게, 장비의 무게에 짓눌려 그대로 익사할 것이다. 하수도니까 한 이만큼 물이 차올라 있구나. 나는 또 물이 완전 자작하게 그 한 신발 정도 젖는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요 정도 명치까지 올라와 있으면 진짜 넘어지면 죽을 것 같긴 해요. 너 혼자 있으니 누가 널 건져줄 수도 없다. 그러니 항상 발에 뭐가 걸리지 않는지 주의하고 벽이든 뭐든 손으로 잡고 다녀라. 하수도 청소 직업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사람들은 이 특수한 환경을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자, 계속해서 넷째, 빛을 조심해라. 절대 2m 앞이 보일 정도로 세게 랜턴을 켜지 마라. 그 안은 자기 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지만 그게 무섭다고 빛을 세게 켜면 그것들의 시선을 끌고 만다. 그러니 항상 아주 미약한 빛으로도 네 위치와 앞을 보는 법을 익혀야 한다. 너의 눈보단 너의 직감, 살려줘. 카나리아의 소리를 믿거라. 눈은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또 네가 거길 돌아다니다 보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 켜둔 것이다. 밀폐돼 있고 무서운 곳이니까 빛을 보면 그쪽으로 홀리게 돼 있을 것 같긴 해. 대체 여기 뭐야? 이 하수도 뭔데? 빛을 보면 일단 경계해라. 같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일은 거의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리 밝은 불을 켤 리가 없다. 왜냐? 회사 수칙에 불을 밝게 켜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겠죠. 다섯 번째, 인기척을 조심해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종종 하수도에 있다 보면 발소리가 들린다. 첨벙첨벙도 아니고 터벅터벅 하는 발소리 말이다. 이상하죠? 물이 차 있으면 보통 첨벙첨벙 소리가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린대요. 하수도에서. 말도 안 되잖아. 그렇다는 건 천장으로 돌아다니나? 와 씨 소름 씨. 그럴 때는 일단 네 산소통 살려줘. 게이지를 확인해라. 보통은 산소 부족 때문에 환청을 듣는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게 들린다면 실제로 무언가가 널 따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이거 두 가지만 떠올려라. 하나, 카나리아가 울면 꽤 가까이 온 것이니 서둘러 움직여라. 둘, 카나리아가 울지 않으면 널 따라오는 게 아니니 일단 안심해도 좋다. 발소리가 들려서 무섭다고 달리지 말거라. 넘어지면 죽는 거고 네 소리를 듣고 그것이 너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수도 내부에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달리지 말거라. 겁을 먹고 패닉에 빠지면 죽는다고 여겨라. 마음 굳게 먹어야 살아서 나간다. 다음으로 누군가가 널 보고 있다거나 누가 널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밤중에 걸어 다닐 때 누가 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 때 있죠. 그럴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 근데 뒤에 뭔가가 있는데 그걸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간다? 이거는 진짜 강심장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난 못해. 난 아마 돌아보고 죽을 것 같아. 난 하수도에서 일 못해. 계속해서 아무리 무서워도 꿋꿋이 앞만 보고 나아가거라. 네가 먼저 보지 않으면 그것도 널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난 살려줘. 경우다. 같은 직원이라면 너에게 다가가지 않고 저 멀리서 양팔을 펼치고 크게 3번 흔들 것이다. 클린 겨니까 들어도 되죠? 그게 우리끼리의 신호이니 넌 그 신호를 보면 한쪽 팔만 들어서 2번 흔들어라. 그게 정상 신호다. 사람이 아닌 것은 따라할 수도 있잖아. 똑같이 2손을 들어서. 하지만 사람끼리의 약속은 한 손을 들어서 흔들어라.
네 신호가 틀리면 상대가 너에게서 달아날 터이고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해야 된다. 만약 네가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가 틀리거나 반대로 상대 신호가 이상하면 그 즉시 뒤돌아서 도망쳐라. 그거 사람이 아니다. 6째, 몇몇 구간에선 특히 살려줘. 조심해야 된다. 일단 하수도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한 구역마다 하나씩 있다. 다른 출입구는 보통 막혀 있으니 지도에 표시된 출입구만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종종 도망치다가 급한 마음에 그냥 열려있는 출입구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확실히 말해두마. 그건 도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통하는 출입구다. 만약 네가 거기로 나갔다면 2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구별하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출입구 밑에 표시한 출입구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본 적이 없는 언어로 쓰여 있다면 그건 출입구가 아니다. 둘은 하수구에서 밝은 빛이 들어올 때인데 보통은 빛이 들어와도 그렇게까지 밝지 않다. 그러니 살려줘. 출입구로 나갈 때는 2번씩 더 확인하거라. 크로스 체크하라는 거죠. 정확히 맞는 번호의 출입구인지. 저처럼 쫄보면 무서워서 그냥 앞뒤 안 재고 달릴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나간 출입구는 진짜 출입구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네 주위에 있는 물이 갑자기 피처럼 물드는 경우다. 오, 소름 끼쳐. 이럴 때는 카나리아를 믿거라. 카나리아가 울면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무언가가 네 주위로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거라. 울음이 그치면 그때부터 빨리 그 구간을 지나야 한다. 하수도에는 홀이라고 하여 다른 구역과 이어진 거대한 공간이 있다. 홀에 들어가면 우선 다른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 다른 직원이 있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절대 무리지어서 다니지 말거라. 만약 그 직원이 너와 같이 다니고 싶다고 애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홀린 것이니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라. 그럼에도 자꾸 따라오면 그땐 방법이 없다. 그때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회사에 설명만 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통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죽여서라도 못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살려줘. 드물게 환각이 보이는 살려줘. 구간이 나온다. 우린 거길 그림자 극장이라고 불렀다. 빛이 없는데도 벽에 그림자가 돌아다니는 구간이다. 아, 이게 전체적으로 무언가 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역엔 뭔가가 있고 저 구역엔 뭔가가 있고 그런가 보다. 아, 그 영화 케빈 인 더 우즈인가? 여러 괴물들이 모여있는 그걸 관리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네. 아무튼 그 구간에 들어서면 그림자에 눈길도 주지 마라. 특히 머리가 긴 여자 그림자가 보이면 눈을 마주치지 말거라. 절대 마주쳐선 안 된다. 7째, 특수한 경우 행동 요령이다. 드물게 하수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네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 게 옳지만 이 애비가 겪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려줘. 설명하마. 가끔 시체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복장을 유심히 살펴보거라. 만약 우리 직원 복장이라면 가서 살려줘. 그 사람의 개인 물건만 챙기고 떠나라. 절대 시체를 수습하겠다 시고 끌고 다니지 마라. 그것들은 시체 냄새에 민감하다. 만약 시체가 알몸이거나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면 살려줘. 절대 다가가지 마라. 그걸 무시하고 가까이 갔다간 너도 같은 꼴이 된다. 다음으로 드물게 하수도에 들어왔다가 갇힌 사람을 살려줘. 만날 수도 있다. 보통은 노숙자나 바깥에서 도망친 범죄자인데 널 보면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12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너도 같은 꼴이 되고 싶지 않다면 너의 뒤에 출입구가 있다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떠나라. 이게 따라붙으면 생존율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라, 이 말 같습니다. 같이 가자고 권유하면 적당히 변명하거라. 치근한 마음에 살려줘. 도와주려고 하면 너도 끌려간다. 등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고개를 돌리지 마라.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다. 네 잘못 아니다. 몇 가지 더 얘기.
얘기하자면 살려줘. 종종 생각 없이 시선을 돌렸다가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몇 미터 앞이나 물 속에서 누군가가 빛나는 눈으로 널 보고 있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절대 눈을 깜빡이지 마라. 그것을 속여야 한다. 눈을 떼지 말고 그것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뒤로 천천히 움직여라. 만약 눈을 깜빡였다면 방법이 없다. 이제 그게 널 쫓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눈을 안 깜빡이잖아요. 눈을 깜빡이는 순간 아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구나 하고 따라오나 보다.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줘. 가장 가까운 출입구까지 도망쳐라. 또 만약 네가 같은 길을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 같다면 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 깨어나야 한다. 망설이면 순식간에 꿈속에 붙잡히고 만다. 그리고 보통 하수도 내부는 아주 조용한데 특히 살려줘.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소리가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라고 하면 비슷할 텐데 그럴 때는 살려줘. 즉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거라. 넌 방금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다. 하수도에는 절벽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아, 하수도에 절벽도 있나 봐요? 밑으로 떨어지는 공간이 있나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안하구나. 이제 더 갈 곳이 없구나. 카나리아도 아까부터 살려달라고만 하고 있고 이 아이도 이젠 방도가 없다는 걸 안 모양이구나. 중간중간 살려줘 하잖아요. 그게 이 아버지가 녹음한 게 아니라 카나리아가 살려줘 말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카나리아가 소리를 내는 것도 위험한데 간혹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더더욱 위험한 거고 얘가 지속적으로 높게 계속 말하면 더 위험한 거라고 했는데 이 카나리아가 지금 말도 하고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쵸? 아버지가 지금 진짜 위험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여기 들어온 지 14시간이나 지났다. 그런데 출입구도 전부 사라졌고 온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종현아, 이 아비가 이 짓 한다고 어릴 때부터 너에게 신경 써주지 못한 게 한이구나. 네 엄마한테 전부 다 떠맡겨놓고선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아비 노릇한다고 남기는 게 이까지 녹음기 하나가 전부라니. 아들, 이 아비 시체 찾으면 장례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너 하나만 무사하면 이 애비는 만족한다. 많이 사랑한다.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이 이미 레전드래요. 알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정체는 안 나왔어요. 이 하수도가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하수도를 청소하는 혹은 관리하는 일인 것 같아요. 모든 괴물들, 귀신들을 거기다가 봉인해 놓거나 모아놨는데 어쨌든 그거를 관리하려면 뭐 청소도 필요하고 먹이도 줘야 될 거고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직원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SCP 특집도 한번 할 건데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 이 글을 읽을 때 중간에 살려줘 있길래 이거 못한가? 뭐지? 했는데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사실 잘못 쓰여진 게 아니라 옆에서 카나리아가 계속 울고 있던 거였으니까. 근데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건가? 근데 이게 아마도 위험한 만큼 수당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안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수도 청소 하루 하는데 1억을 준다고 해봐. 괴물이 나온다고 해도 목숨을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은데. 난 돈 없는 세상이 더 무서워. 씁쓸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살인사건 난 집에서 7년을 살았다. 오, 쌀벌하다 제목부터. 처음에 신접살림 살던 곳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갓난아기인 첫째가 도저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 자, 여기서 신접살림, 이게 뭐냐면 처음 살림살이를 하게 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혼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부동산 사람들은 소음 이야기는 일절 가르쳐준 적이 없었지. 우리 부부 둘 다 신경이 좀 무딘 편이라 임신하고 애 낳고 그냥저냥 살았는데 태어난 첫째가 아주 자지러지는 터라 문제의 집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급하게 찾아서 그런지 같은 평수인데도 전세 시세가 처음에 살던 집에 2배 육박했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부동산 아줌마가 집주인이랑 통화를 엄청 길게 하시더니 비장의 무기라며 문제의 집을 권유했지. 평수가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평수는 인근보다 시세가 저렴했어. 의심하니까 부동산 아줌마가 말을 했지. 집이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 해외 사는 사람이라 한국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살지는 못하고 집을 늘 비워둘 순 없어서 새 놓는 거라 싸게 내놓는 거라고. 대신 전세금, 중도금 이런 건 없고 한 방에 결제를 원한다고 했어. 아무튼 시세 반절값에 그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 완전 땡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싼 만큼 하자가 있긴 했었지. 뭐 하자가 있었겠죠. 싼 만큼. 첫 번째, 우풍 더럽게 많아서 겨울이면 외투를 입고 살았어. 심지어 보일러 온도를 35도로 올려놨는데도 항상 추웠어. 그래서 집에서 보일러를 틀고 외투를 입고 살았지. 확장형도 아니었어. 아랫집, 윗집, 옆집, 차마실로 놀러가도 우리 집처럼 추운 집은 없었지. 지금 생각하면 배신감 느껴.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나에게 언급조차 안 해줬거든. 혹시 샤시가 어그러졌나 싶어서 우풍 방지 비닐막도 씌워보고 스티로폴도 대봤어. 그래도 추웠어. 근데 첫 해에만 호들갑 떨었지. 갓난아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는 우풍이고 뭐고 그러려니 했어. 둘째, 물건이 잘 떨어졌어. 지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그릇이 떨어진다거나 책장이나 장식장 위에 올려둔 물건들이 막 떨어져. 이거 전형적인 폴터가이스트 현상인데, 그쵸? 귀신 들린 집에서는 이유 없이 물건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둔중한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 응팔인가?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바닥이 기울어서 물건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그 드라마 시청하면서 우리도 병 한번 굴려보자 하면서 킬킬거릴 정도였어. 되게 무디었나 보다. 그냥 물건이 떨어지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나 보다. 이 부부들은 유난히 자주 떨어지긴 해서 책장을 일부러 흔들어 볼 정도였어. 셋째, 배터리 다 된 장난감들이 저절로 작동했어. 소름이다 이건. TV장 바로 옆에 유독 한 자리에서 그 현상이 심했는데 배터리 다 됐다고 방치됐던 장난감들이 유독 그 자리에서만 가끔 지 혼자 작동했어. 심지어 그 중에서는 배터리를 바꿔 끼려고 다 쓴 건전지를 뽑아놨는데도 혼자 작동한 적도 있어. 우리 부부는 그냥 뽑았는데 설마 뽑기 전에 난 소리겠지 하며 넘겼어. 근데 분명 건전지를 뽑고 나서 난 소리가 맞았지. 그 집에서 7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우리 부부가 얼마나 무신경했냐면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고 둘이서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우리 집에 애기 귀신이 사는가 보다 하면서 낄낄거렸어. 대단하다. 그러니까 기가 엄청 셌나 보다 이 부부가. 그쵸? 무신경한 것도 맞는데 기가 셌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7년을 살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심지어 한 번씩 장난감이 그렇게 오작동을 할 때마다 우리 부부는 우리 첫째한테 야, 집에 사는 요정이 심심한가 보다, 너가 놀아줘 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닌가? 우리 첫째는 그렇게 종종 역할극을 하며 한 번씩 우리 집 요정이랑 놀아줬지. 요정 아니죠? 귀신이죠. 이거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거 혼잣말하는 것도 위험한데 그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야. 이게 제일 후회되고 무서워. 대체 그게 왜 그랬지? 과거의 나 자신을 때려주고 싶어. 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를 분질러야지 그 정도면. 암튼 전세 내란 속에 전세값 올려받는 것도 거의 없이 그냥 한 7년을 잘 살았어. 근데 2년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그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집을 내놨어. 우리 보고 제발 그 집을 사달라고 했지. 우린 매매 계획은 없다고 죄송하다고 했고 집주인은 전세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고 우린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갔어. 구조가 똑같은 집이었어. 그런데 2년 사는 동안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생기던 그 이상 현상들이 한 번도 없었어. 새로운 집에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이
사람이 죽었던 집이란 걸 알게 되었어. 죽었어도 예전 증세로 보아 사람 해코지 안 하고 물건 떨어지고 막 그 정도였으니까 그런 증세로 보아 불쌍한 어린아이가 병으로 죽었겠거니 했더니 치정살인으로 인해 남자가 여자한테 칼을 맞고 죽은 거였어. 만만한 꼬마 귀신이 아니라 진짜 한이 많은 남자 귀신이었던 거네. 거실에 있는 시커먼 나무 썩은 자국, 누수될 거리도 없는데 마루색이 변했다고 이상타 싶었더니 아 설마 그 자국 지금 제가 생각한 그 자국 맞나요? 칼에 찔려서 나온 피가 거기에 젖어들어서 썩었던 게 아니었을까. 나무가 살해 현장이 그곳이었네. 그곳에만 유독 이상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 지금 새벽 2시인데 잠은 안 오고 온몸이 떨려. 웃긴 건 살 땐 모르다가 이사 간 지 2년 넘어서야 알게 된 거야. 이걸 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이 새벽에 끙끙거리고 있어. 이성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감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 이거 사기죠. 이거를 분명 알려줄 그 의무가 있지 않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람 죽은 것이라는 것을 고지해줘야 되지 않았나?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 건가? 아무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 조건에 잘 살고 있어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 부동산 아줌마가 소개해준 곳이래요.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괜히 의심스럽고 한번 속았으니까 왠지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따지러 가고 싶을 정도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나왔으니 그냥 덮고 넘어갈지 아님 속풀이라도 하러 갈지 고민 중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은 집을 언급도 안 해주고 TV장 바로 앞쪽 마루바닥 동그란 변색도 누수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그 부동산 아줌마가 원망스럽고 오며 가며 인사 나누었던 이웃들에게도 배신감을 느껴 막 잡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사기 계약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는 거를 고지 안 해주고 계약을 하게 한 부동산 사람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중에 그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유명한 변호사님도 계신데 이걸 보신다면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집에서 7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한많은 귀신과 같이 7년을 살았다면 이 가족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역할극, 우리 집에 요정이 사나봐, 첫째야 네가 놀아줘, 이거는 진짜 절대 하면 안 돼요. 물건 잘 떨어지면 귀신인데 맞아요. 이거 제가 경험한 거기도 해요. 이제 제 경험담을 진짜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제가 귀신이 득실득실한 집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었죠. 한 번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집에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문이 잠기고요. 현관 불이 그냥 푹 하고 나가고요. 갈아도 새거로 갈아도. 그리고 욕실에 샤워 헤드 있죠. 그게 떨어져서 막 깨지고 문고리가 그냥 이유도 없이 떨어져요. 그냥 이 모든 걸 한 집에서 겪었어. 그리고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귀신의 그걸 느껴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라이브로 말한 적도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귀신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가 아역 활동을 했었거든요. 남들보다 잠도 많이 못 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몸이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때가 아마 3살 때부터 뭐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쭉 있었는데 그때까지 진짜 가위를 하루에 2번씩 눌렸어. 근데도 귀신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뭐 1000번을 가위를 눌렸다고 쳐요? 그러면 귀신은 딱 한 번 봤어. 가위 눌리면은 아, 가위 눌렸구나, 그냥 몸을 못 움직이구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살면서 제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게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은 눈을 뜨잖아요? 바로 앞에 방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문을 씩 여는 거야. 누구야 보니까 사촌 여동생이야. 정확히 기억해요. 이 인상착의도 양갈래로 따고 멜빵 바지 같은 걸 입었어. 그래서 문을 살짝 빼꼼 열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름이 시영이거든요, 사촌 동생. 시영아 왜? 뭐 오늘 과외야? 그 당시에 이제 시영이가 저희 어머니한테 과외를 받고 있었거든요. 악기? 그랬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더니 문을 이렇게 하고 뒤로 쓱 빠져서 가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 외할머니랑. 그래서 아, 외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노는구나
싶었어. 나중에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여쭤봤더니 그날 과외가 없었대. 그럼 시영이가 할머니 보러 그냥 왔었나? 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시영이 안 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본 거 뭐지? 하면서 내가 분명 그때 인상착의 다 기억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떠올려봤어요, 귀신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머리 스타일 양갈래로 딴 거, 멜빵 바지,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이 얼굴 이목구비 있죠? 이 얼굴 이목구비만 기억에서 싹 사라지는 거야. 스캐너처럼 여기가 싹 사라져. 눈, 코, 입만. 와, 이제 그거를 내가 귀신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딱 보고 야, 진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겪은 일이 많은데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올릴 때 링크를 걸 수 있으면 걸어둘게요. 제 진짜 경험담을 담은 영상이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있죠.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가위를 안 눌리더라고.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이 세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귀신 보이고 막 가위 눌리고 이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운동하시고 몸을 건강하게 해보세요. 그럴수록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 그 귀신이 보이는 장소에서 떨어져야겠죠. 그 터에서 떨어져야겠죠. 그게 일단 1순위고 몸을 건강하게 하시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진짜로. 준비해온 8가지 이야기는 전부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캠 설정에 뭔가 잘못됐는지 계속 렉이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다음 방송에서는 고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 이 밑에 고양이들이요. 요거 제가 이야기할 때 집중이 안 될까봐 요거는 그냥 메인 화면에서만 틀어지게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고양이들이. 귀엽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고 제가 소개해줬으면 좋겠는 이야기들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요라, 이제 방송 끝낼까? 구독자 여러분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해. 맞아요, 러시안 블루입니다. 이름 디오리. 아빠 뽀뽀도 해주고. 그래. 아이고, 그래.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